월 2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가난한 이주 노동자인 저는 제 상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두 팔을 잃은 60살의 카타르인 미망인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닌 오직 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이 결혼은 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망인 동시에 제 존엄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그녀가 제게 요청한 것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편안한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도하의 뜨거운 공기 속에 아침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아직 희미하게 떨리고 있을 때 박준서는 알 마흐무드 가문의 저택동관에 있는 마지막 환기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 사막에서 보낸 4년은 그에게 무해진보다 먼저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새벽 4시 30분, 에어컨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주인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 7시가 되면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저절로 완벽하게 기능해야 했다. 이봐, 한국인 기술팀 선임이자 늘 불만스러운 표정의 파키스탄인 나시드가 그를 불렀다. 어제 사모님께서 수영장 소음 때문에 불평하셨어. 펌프 확인해 볼래? 벌써 확인했습니다. 필터가 막혔길래 청소해뒀습니다. 라시드는 콧방귀를 뀌고는 어제 준서가 거울처럼 광을 냈던 대리석 바닥에 발을 끌며 지나갔다. 늘 이런 식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궁전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고 주인들은 마치 사치가 자연의 법칙처럼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준서가 필리핀인 마르코와 함께 쓰는 12제곱미터짜리 좁은 직원 숙소에서는 값싼 인스턴트라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협탁 위에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고향 안동과 그를 이어주는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지금쯤 할아버지 박상철의 과수원에는 사과꽃이 만발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수원이 아직 비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말이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작업복을 챙겨 입으며 마르코가 물었다. 어제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대. 혈당이 치솟아서 6만 달러의 빚이 준서의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고 매달 그 올가미는 더욱 세게 조여왔다. 아버지 박민규 씨는 평생을 농장에서 일했지만 55세에 당뇨병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김영희 씨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며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만 빚은 계속 불어났다. 지역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준서가 고향에 돈을 붙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여갔다. 얼마나 보내는데 마르코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월급의 절반, 거의 전부지. 미쳤군. 넌 뭘로 먹고 사는데? 준서는 회색 바탕에 황금빛 메가수노인 알 마흐무드 가문의 로고가 박힌 제복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잠그며 어깨를 으쓱했다. 남은 돈과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식사, 그리고 언젠가 이 악몽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야 했다. 마리암 파라 알 마흐무드 사모님은 모든 주인이 그렇듯 말없이 위엄있게 그의 삶에 나타났다.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60의 미망인은 3층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거의 떠나지 않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면 온 집안이 경건한 기다림 속에 숨을 죽였다. 10년 전 자동차 사고로 남편과 두 팔을 잃었다. 이제 의수는 전통 의상인 아바야의 긴 소매 아래 감춰져 있었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고통이 얼어붙어 있었다. 준서 어느 날 아침 그가 온실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을 때 그녀가 불렀다. 이리 와보세요. 그는 신입 직원 교육에서 배운 대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다가갔다.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무례함으로 간주되었다. 내가 작은 홀 에어컨을 고쳤다지요? 네, 사모님. 압축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릴레이를 교체했더니 이제 잘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내에서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던데 비싸게 말이야. 제가 직접 해결했습니다. 고향인 한국에서는 직접 기술 장비를 고치곤 했습니다. 그곳에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술자를 부를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준서는 그녀의 시선 아래 귀가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마치 그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동관의 기술적인 부분은 당신이 책임지도록 해요. 라시드에게는 내가 말해두겠어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마리암 사모님은 라시드를 건너뛰고 직접 준서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고 라시드는 노골적인 질투심이 담긴 눈으로 준서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하청업체에서 온 청구서를 확인하거나 정원 작업의 질을 감독하고 심지어 서재에 놓을 새 조명을 고르는 것과 같은 소소한 임무들을 맡겼다. 왜 하필 저 녀석이지? 라시드가 직원용 주방에서 투덜거렸다. 나는 4년이나 일했다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데 닥쳐 요리사 아흐멧이 쏘아붙였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사모님께선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어느 날 준서는 관계 시스템 부품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마리암 사모님에게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다른 직원이라면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하찮은 50리알이었다. 여기 영수증과 거스름돈입니다. 그는 그녀 앞에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았다. 마리암 사모님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작은 지폐들을 들여다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준서, 당신은 정직하군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깨를 으쓱했다. 노력할 뿐입니다. 이곳 도하에서 정직함은 아주 비싼, 아주 값비싼 덕목이지요. 정직함에 대한 대화가 있은 지 3개월이 흘렀다. 준서는 자신의 특별한 위치에 익숙해졌다. 완전히 하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측근도 아닌, 어떤 이에게는 질투를, 다른 이에게는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어중간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준서, 내 방으로 와요. 내부 통신선을 통해 들려오는 마리암 사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나지막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저택은 에어컨의 낮은 소음만이 울리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준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3층으로 올라갔다. 마리암 사모님의 서재는 페르시아 양탄자, 어두운 색의 고풍스러운 가구,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된 책이 꽂힌 책장들로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백단향과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다. 안주인은 창가에 앉아 밤의 도하가 내뿜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맞은편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준서는 불길한 예감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당신의 빚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6만 달러. 아버님의 병환, 담보로 잡힌 땅까지. 준서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조사를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직원이 고자질이라도 한 건가? 사모님, 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제안.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준서는 그녀의 눈에서 절망과 뒤섞인 확고한 결심을 보았다. 나에겐 남편이 필요해요. 준서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다. 애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다. 신과 법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남편. 종교적 결혼인 니카 말이에요. 1년 동안 사모님, 이해가 안 됩니다. 월 2만 달러를 주겠어요. 그녀는 마치 채소 값을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그 액수를 말했다. 한국에 있는 당신 계좌로 1년이면 24만 달러가 될 겁니다. 준서는 한동안 초점을 맞출 수 없었다. 월 2만 달러. 10년 동안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자유였고 아버지를 위한 치료비였으며 조카들의 미래였다. 하지만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만이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조카 나세르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고. 다른 친척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에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직한 사람.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비무슬림과는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해요. 그녀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형식적으로 셰이크 앞에서 샤하다를 낭독하면 아무런 장애물도 남지 않아요. 당국에는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당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준서는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는 자신의 3일년과 이름, 신앙, 어쩌면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1년 후에는요. 이혼.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빚은 청산되고 가족은 안전해지겠죠? 모두가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사업적인 계약이에요. 준서. 나는 당신의 도움과 존재, 서류상의 서명을 사는 것이지 당신의 몸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솜처럼 무거워진 다리로 일어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내일까지. 그날 밤 준서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마르코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되뇌었다. 월 2만 달러. 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고 어머니는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으실 거야. 할아버지의 땅도 되찾고 어쩌면 작은 사업을 시작할 돈도 남을지 몰라. 트랙터를 사서 내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 대가로 무엇을 내줘야 하는가?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위해 1년간 남편인 척 연기하는 것,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신앙을 버리는 것. 그는 안동에서 열렸던 사촌형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신부의 하얀 드레스, 행복한 얼굴들, 밤새도록 이어진 춤 후 그의 결혼은 다를 것이다. 거래, 계약, 신 앞에서의 거짓말. 이제 어떤 신 앞에 서야 하는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잠이 안 와. 마르코가 침대에서 뒤척였다. 더워서. 거짓말. 얼굴이 송장 같잖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새벽 첫 햇살이 도하이 마철로를 분홍빛으로 물들일 무렵 준서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4년 전 공항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들아, 거기서 조심하고 어서 돌아오너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마리암 사모님의 서재로 들어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압둘라 셰이크께서 모레 오실 겁니다. 의식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샤하다였다. 준서는 아침 햇살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나이든 셰이크 앞에 서서 전날 밤 외웠던 구절을 따라 읊었다. 아슈하두 안나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셰이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서는 형식적으로 무슬림이었고 니카로 가는 길이 열렸다. 니카 자체는 조용히 거의 비밀리에 치러졌다. 늙은 셰이크는 아랍어로 기도를 중얼거렸고 준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따라했다. 증인인 마리암 사모님의 개인 비서 유수프와 오랜 가족 친구인 이브라힘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리암 사모님이 말했다. 알 마흐무드 가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준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일 때문에 생긴 똑같은 굳은 살과 상처. 단지 이제 약지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카타르 귀족의 남편이라니. 만약 안동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많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방, 개인 욕실, 심지어 작은 발코니까지 갖춰진 게스트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새 옷들이 마법처럼 옷장 안에 나타났다. 이집트 면으로 만든 셔츠, 이탈리아 재단사가 만든 바지. 준서는 이 모든 것을 입어보며 자신이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게 무슨 서커스야? 라시드가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제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전과 똑같이 일할 뿐입니다. 그래. 그 늙은 여자 침대에서 일하는 거겠지?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싸움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1년 후면 그는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한 것은 나세르였다. 마리암 사모님의 조카는 거의 매일 집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탐욕스러운 얼굴을 한 중년의 남자. 그는 고모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고모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했다.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하셨다면서요?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지. 마리암 사모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누구와 말입니까? 감히 여쭙니다만 나세르는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준서를 곁눈질했다. 이 일꾼과 말입니까? 내 남편과 함께요. 그의 이름은 박준서, 한국인이고 전에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시설관리 기술자였죠. 나세르는 저주를 퍼붓듯 단어들을 내뱉었다. 삼촌의 명예에 먹칠을 하셨군요. 만족하십니까? 마리암 사모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곳은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다. 마음에 안 들면 문은 저쪽에 있다. 조카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고모님, 가문이 이런 수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마리암 사모님은 지친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내가 왜 남편이 필요한지 알겠지? 내가 혼자 남는다면 저들은 날 산채로 집어삼킬 거야. 몇 주가 낯선 리듬 속에서 흘러갔다. 낮에는 준서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했다. 마리암 사모님을 동반해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심지어 그녀의 벤틀리를 운전하는 법도 배웠다. 저녁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고향에 전화를 걸었다. 아들,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돈은 받았어. 고맙다. 아버지 약도 샀고. 이젠 좀 나아지셨어. 다행이네요. 엄마, 저 여기서 승진했어요? 이제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승진, 그냥 기술자로 일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이제 수석기술자, 총괄 책임자가 됐어요. 거짓말은 힘들었지만 진실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아들이 돈에 자신을 팔았다고, 신앙을 바꿨다고, 남의 성을 쓰고 자신을 하인이나 기둥서방 취급하는 집에서 잠을 잔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밤이 되면 준서는 꾸란을 읽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이해를 구하며 읽었다.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샤하다를 낭독했으니 자신이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알아야 했다. 아랍어 구절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떤 수라에서는 인내에 대해 신은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매일 밤 그는 마리암 사모님을 침실까지 바래다주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가 자신을 불러 세울까 봐 숨을 죽였다. 계약은 계약이지만 그는 이제 남편이었다. 돈으로 산 남편, 임시 남편일지라도 남편은 남편이었다. 만약 어느 날 그녀가 외로움에 지친다면, 이만한 돈을 지불하니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준서는 그 장면을 수백 번 상상했다. 그녀가 상처 입은 팔을 그에게 뻗으며 자신에게는 친밀함과 온기, 사랑의 흉내라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그때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받아들이고 자신을 잃을 것인가?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는 몸이 굳었다. 그는 매일 밤 꾸란을 계속 공부했다. 부분적으로는 호기심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었다. 자정 무렵 내부 전화벨이 울려 아랍어 문양에 집중하려던 준서의 헛된 노력을 깨뜨렸다. 마리암 사모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준, 내 방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입니까? 사모님. 네, 지금 당장.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오늘이구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몇 주 동안 그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 순간을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모든 예행 연습은 소용이 없었다. 준서는 셔츠를 바로잡고 단추를 확인한 뒤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맨발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충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그들의 결합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정직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주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따뜻한 불빛과 백단향의 향기가 새어나왔다. 준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크했다. 들어와요. 마리암 사모님의 침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화려한 캐노피 침대와 금박을 입힌 거울 대신 절제된 우아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밝은 색의 벽,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밤의 도하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주인이 침대가 아닌 창가 벨벳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상아색의 소박한 튜닉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가벼운 스카프로 덮여 있었다. 그녀 앞에 낮은 테이블 위에는 달아빠진 가죽 표지에 오래된 꾸란이 놓여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준서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침묵이 길어졌다. 내가 왜 종교적인 결혼을 선택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성스러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냥 당신을 고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간단했겠죠? 남편만이 사모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준서는 그녀의 눈에서 카타르 귀족의 위압적인 오만함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수년간 쌓여온 피로와 고통, 사고 후에 나는 팔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준서, 세상을 잃었어요. 내 가족, 내 혈육조차도 나를 그저 아직 돈을 벌어들이는 망가진 물건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들에게 나는 마리암이 아니에요. 영혼과 마음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의수를 단 투자 포트폴리오일 뿐이에요. 사모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나세르가 어제 또 찾아왔어요. 종교재판소에 우리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내가 전 기독교인, 일꾼과 관계를 맺어 가문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그는 당신이 여기 오직 돈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세르가 옳았다. 그는 정말 돈 때문에 동의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시려는 겁니까? 마리암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받는 돈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당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존엄에 대한 충성심을요. 그녀는 테이블에서 꿀안을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상처 입은 손으로는 무거운 책을 간신히 들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첫날 밤을 위한 내 선물이에요. 준서. 나는 당신의 몸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요. 나에게 꿀한 30장 아룸, 테이 알럼을 읽어줘요. 내가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는 내 남편이 신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싶어요. 나에겐 평온이 필요해요. 준서. 마음의 평온이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신앙과 정직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꿀안을 받았다. 그의 모든 두려움, 몇 주 동안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모든 시나리오가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는 무엇이든 각오했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제 아랍어는 아주 서툽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몇 주 동안 꿀안을 공부했죠. 내가 봤어요. 그냥 읽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그는 책을 펴서 해당 수라를 찾았다. 아랍어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몇 주간의 밤샘 공부 덕분에 글자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알리프, 람, 밈.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다. 비잔틴인들이 가장 가까운 땅에서 패배하였으나 한국어 억양 때문에 성스러운 단어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점차 리듬을 찾아갔다. 알라의 권능에 대해, 성찰하는 이들을 위한 징표에 대해 읽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구절에 다다랐다. 그분의 신호 가운데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신 것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그들 안에서 평온을 찾게 하려 함이요 너희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두셨습니다. 진실로 그 안에는 성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가 있노라. 마리암 사모님은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마치 수년간의 고통이 잠시나마 물러나는 듯 주름이 펴졌다. 그가 읽기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무겁지 않고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고마워요. 그녀가 눈을 뜨며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준서. 당신의 존엄이야말로 당신의 재산, 진정한 재산이에요. 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카타르에 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기능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었다. 가서 쉬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앞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변해 있었다. 마리암 사모님은 에어컨 시스템 점검이 아닌 그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은 대화를 위해 그를 불렀다. 아침 햇살이 가득한 서재에서 그녀는 그에게 도하 외곽의 허름한 건물 사진을 보여주었다. 창고와 작업장들 사이에 있힌 듯 자리한 단층 건물이었다. 이곳은 자라만 재단이에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의 비밀이고 이제 당신의 비밀이기도 하죠. 어떤 곳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예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여권을 빼앗기고 고용주에게 폭행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곳. 우리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곳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준서는 사진을 보았다. 소박한 방들, 공동주방, 작은 의무실. 호화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왜 비밀리에? 마리암 사모님은 의자에 몸을 기댔고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제 어머니는 이란인이었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형식적으로는 친척이었지만 그녀를 하녀처럼 대했죠. 어머니는 이 나라에서 끝내 정착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 어머니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세르. 만약 나세르가 내가 가족의 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나를 금치산자로 선고받게 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통제권을 빼앗을 거예요. 재단은 문을 닫게 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움 없이 남겨지겠죠. 이제 준서는 이해했다. 월 2만 달러는 연기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전달되는 재단의 예산이었다. 당신의 월급은 마리암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내가 가족의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통로예요. 부부 부양료는 나의 합법적인 권리니까. 일단 돈이 한국에 있는 당신 계좌로 들어가면 그건 당신의 돈이 되죠.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재단으로 이체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이제 단순히 내 남편이 아니라 준서, 아람한 재단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후 몇 달은 이중생활의 리듬 속에서 쏜살같이 지나갔다. 낮에는 부유한 미망인의 젊은 남편 역할을 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마리암 사모님을 따라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자선 파티에서 사진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세르는 스캔들의 빌미를 찾으며 그의 모든 걸음을 감시했다. 우리 한국 왕자님이 제법 익숙해진 것 좀 봐. 그는 또 다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씩씩거렸다. 벌써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겠지? 나세르, 그만해. 마리암 사모님이 금속성 소리를 내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저는 단지 고모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저 남자는 분명 속셈이 있어요. 여기서 내 유산에 대한 속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너다. 조카야. 밤이 되면 준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비싼 양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저축한 돈으로 산 낡은 도요타를 몰거나 지하철을 타고 아람한 재단으로 향했다. 재단에서 사람들은 그를 그저 준서로 알았다. 나리나 알 마흐무드 사모님의 남편이 아니라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인 같은 이주 노동자로. 형제여, 고맙소. 2년간의 노예 노동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받은 파키스탄 출신 암자드가 감사 인사를 했다. 알라께서 당신의 선행에 보답하실 거요. 저의 선행이 아닙니다. 준서가 대답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일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영사관과 협상하는 법을 배웠다. 돈의 대부분은 빠르게 사라졌다. 처음에는 가족의 빚을 갚는데 그 후에는 재단을 위해 쓰였다. 임대료, 법률 서비스, 비행기표, 의료 지원. 첫 몇 달 동안은 거의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고 모두 집으로 보냈다. 아들, 거기서 부자라도 된 게냐?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다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엄마, 다 잘 되고 있어요. 집에는 언제 오니? 아버지가 물으시더라. 곧 갈게요. 엄마, 이 계약만 끝나면 바로 갈게요. 하지만 계약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고 도하를 떠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반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람한 재단을 거쳐갔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며 어떤 이는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 뒤에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된 전직 시설관리 기술자 준서가 있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준서가 재단의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 현금 인출기는 거절 메시지를 뱉어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모님, 그는 노크하는 것도 있고 서재로 뛰어 들어갔다.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마리암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준서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세르, 그가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 내가 외국인 남편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며 가족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 법원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 모든 자산을 임시 동결했어. 하지만 재단은요.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만 믿고 있다고요. 아라의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빛나는 마천루를 배경으로 선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연약해 보였다. 우리 사이의 계약은 1년이었어. 준서. 절반 이상이 지났지? 한국에 있는 당신 빚은 다 갚았고 모아둔 돈도 있을 테고 지금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한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야. 마리암 사모님.
그냥 마리암이라고 불러요. 당신은 이제 나를 이름으로 부를 자격이 있어.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생각해봐요, 준서. 당신은 자유야. 부자가 되어 당신의 고향 안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 땅을 사고, 여동생을 돕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정직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재단에 대해, 우리 결혼에 대해 알지 못할 거야. 모두에게 당신은 그저 운 좋은 이민자로 기억될 뿐이지. 준서는 그녀의 검은 눈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몇 시간 만에 흙냄새와 사과꽃 향기가 나는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막과 빛, 카타르에서의 첫 몇 년간의 악몽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쯤 카라치에서 아이들을 껴안고 있을 암자드와 고용주와의 소송에서 이긴 필리핀 출신 미겔을 떠올렸다.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생각했다. 돈이 없으면 재단은 몇 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결혼에 동의했을 때 그가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저는 믿음직한 남편, 조력자,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돈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지난 몇 달간 지켜왔던 거리를 좁혔다. 저의 충심은 $20,000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암, 당신은 제 노동과 시간을 샀을지는 모르지만 충성심은 그날 밤 제게 아룸수라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얻으신 겁니다. 저를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주셨을 때 말입니다. 아람한 재단은 이제 제 일부입니다. 저는 재단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마리암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서재의 정적 속에서 에어컨의 낮은 소음과 창밖의 희미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한국에는 가족이 있고 할아버지의 땅, 당신의 미래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몰라에 그녀가 시선을 들었다. 이게 고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 눈에는 한국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무엇을 위해서? 상처 입은 손을 가진 늙은 여자를 위해서 말이야. 준서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평범한 기술자였을 때부터 남은 버릇이었다. 제가 모아둔 게 좀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지난 반년 동안 월급을 거의 전부 저축했어요. 안동에 집 한 채 살 돈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30,000 정도 됩니다. 마리암이 급히 고개를 들었다. 준서, 안 돼. 그건 당신 돈이야. 당신의 미래라고. 재단 운영비로 석 달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껴 쓰면 넉 달까지도요. 그는 그녀가 말을 끊을까 봐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다. 임대료, 법률 비용,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비행기 표에 다 계산해 봤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준서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도하에서 정직함은 비싸다고. 이게 제 가격입니다. 마리암은 창가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지? 충성, 존경, 심지어 사랑까지도 가격이 있어. 나는 내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 마리암,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나세르가 집에 들이닥쳐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준서는 부엌에서 그의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한국인 도둑놈 어디 있어? 어디 숨었어? 준서는 거실로 내려갔다. 나세르는 이미 소파 사이를 오가며 서류 몇 장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마리암은 창가 자기 의자에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여기 있었군. 나세르가 육중한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넌 내 고모를 등쳐먹고 그 돈을 빼돌리고 있어. 그건 제 돈입니다. 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반년치 제 월급이죠. 모든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월급이라고. 조카는 마리암에게 돌아섰다. 고모님,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저놈이 고모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처음엔 신뢰를 얻는 척하더니 결혼하고 이제는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만. 마리암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준서는 자신의 돈을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있어?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도망친 하인들, 불법 체류자들, 카타르 법을 어기는 놈들에게 가겠죠. 저는 사람들이 존엄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서가 나세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아마 당신에게는 생소한 단어겠지요. 나세르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준서는 몸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러지 마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더러운 이주 노동자 놈, 이거 놔. 그만해. 마리암이 의자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다. 나세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조카가 손을 뿌리치며 씩씩거렸다. 법정에서 당신이 금치산자고 저 사기꾼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그의 뒤로 문이 쾅 닫히자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마리암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죄송합니다. 준서가 말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세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준서, 우리 이 집을 팔아요. 네. 하지만 여긴 가문의 위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여긴 황금 감옥이에요.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제야 이곳이 얼마나 싫은지 깨달았어요. 다음 주 알 마흐무드 저택은 개미굴처럼 분주해졌다. 인부들이 곡가구들을 포장했고 감정사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방들을 돌아다니며 대리석 기둥을 감정하듯 쳐다보았다. 준서는 이 소란을 기묘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한때는 도달할 수 없는 꿈의 구현처럼 보였던 바로 그 궁전이 벽돌 하나하나 해체되는 것 같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조심스럽게 천장에서 내려와 뽁뽁이에 쌓였다. 페르시아 양탄자는 빽빽한 두루마리로 말렸고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들은 나무 상자 속으로 사라졌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저녁 상자들 사이에 앉아있을 때 그가 물었다. 무엇을요? 이 물건들은요? 마리암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사고 후에 병원에서 깨어나 내 손에 남은 것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생각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다시는 만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이미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물건이 다 뭐겠어요? 새 집은 하급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조용한 외곽 지역의 소박한 2층 건물이었다. 분수도 이탈리아 대리석도 없었다. 그저 하얀 벽과 타일 바닥, 그리고 외로운 대추야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작은 안뜰이 전부였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마리암이 문턱을 넘으며 말했다. 이웃들이 깜짝 놀라겠는데요. 준서가 상자를 옮기며 말했다. 평범한 동네의 알 마흐무드가의 미망인이라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데 지쳤어요. 나세르는 사흘 후에 나타났고 소박한 집을 본 그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고모님, 미치셨군요. 그는 문지방에서부터 소리쳤다. 가문의 유산을 팔아치우고 이런 닭장에 살다니. 여긴 내 집이야. 마리암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넌 여기 손님이고 청하지 않은 손님. 당신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러 왔습니다. 가문이 격분했어요. 당신은 삼촌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이 사기꾼 놈과 엮여서 그는 경멸적으로 준서를 곁눈질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돈의 일부라도 돌려놓으면 우리는 이 수치를 잊어주겠습니다. 싫어.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법원은 당신을 금치산자로 선고할 것이고 내가 당신의 후견인이 될 겁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떠난 후 마리암은 오랫동안 먼지 쌓인 거리를 내다보며 침묵했다. 그가 이길 거야. 알지?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는 인맥이 있어? 최고의 변호사를 살 돈도 가족의 지원도 있고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진실이요.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카타르 법정에서 진실은 좋은 변호사보다 값이 싸지. 아침에 준서는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2개의 깔끔한 더미로 나누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준서는 그녀가 이 몇 주간의 싸움으로 얼마나 늙었는지 보고 놀랐다. 만약 나세르가 뜻대로 한다면 재단을 보호할 시간을 벌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무언가 저울질하는 듯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과 동의가 필요해.
무엇에 대한 동의 말입니까? 우리 결혼이 진짜가 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으로요? 단순한 니카가 아니라 카타르 당국이 인정하는 완전한 결혼 말이야. 준서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계약은 1년이라고. 계약은 2달 후에 끝나. 하지만 나세르는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어. 당신이 내 공식적인 남편이 되면 그는 후견인 자격을 주장할 수 없게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유언을 통해 당신에게 재단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거야. 마리암, 저는 그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이 그녀가 말을 끊었다. 우리 둘 다 믿는 것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그날 밤 준서는 안뜰에서 별을 보며 앉아 있었다. 안동 하늘에 떴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다. 단지 여기서는 사막의 먼지 안개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귀환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땅을 생각했다. 그리고 재단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 수십 개의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아침에 그는 거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떠나기로 결심했나요? 그녀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요, 남겠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그녀가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건 더 이상 연극이 아니에요. 준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연극이었던 적이 있나요? 공식적인 혼인의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압둘라 셰이크는 놀란 듯 보였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리암은 준서에게 봉투를 건넸다. 여기 유언장이에요. 모든 것은 아람한 재단으로 넘어가요. 당신이 유일한 관리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의사들은 내게 몇 달, 어쩌면 1년 정도 남았다고 해요. 심장이 싸우는데 지쳤어요. 준서. 일주일 후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났다. 준서는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렸다. 약속해줘.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단은 살아남을 거라고. 약속해요. 나세르는 변호사와 친척들을 대동하고 다시 한번 나타났다. 무리가 작은 거실로 들이닥쳤다. 고모님, 나세르가 기름 바른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희는 좋은 뜻으로 왔습니다. 이 결혼이 무효라는 진술서에 서명하십시오. 마리암은 서류를 받아 들고 훑어본 뒤 깔끔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조카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찾았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 존엄, 명예, 말에 대한 충실함. 하지만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떠난 후 마리암은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꾸란을 가져와요. 아룸수라를 읽어줘. 마지막 밤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준서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상처 입은 손을 잡고 알라의 징표에 대한 익숙한 구절들을 읽고 있었다. 새벽 첫 아잔 소리가 도하 위로 퍼져나갈 때 마리암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영원히 눈을 감았다. 소박한 장례식에서 나세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멀찍이 서 있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는 준서에게 다가왔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씩씩거렸다. 나는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고 조종당했다는 걸 증명할 거다. 저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했고 당신과는 달리 그 약속을 지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는 내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이미 돈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겠죠. 세월이 흘렀다. 준서는 부자가 되지도 안동에 집을 짓지도 못했다. 그는 같은 작은 집에서 살며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박한 월급을 받았다. 유산의 모든 리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아라만 재단은 성장하여 카타르 국경 너머까지 알려졌다. 필리핀 가정부, 인도 건설 노동자, 파키스탄 운전기사 등 시스템이 길가로 내던진 모든 이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가끔 그는 한국에 갔다. 어머니는 눈물로 그를 맞았고 아버지는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여동생은 조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들아, 이제 집에 언제 돌아올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저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엄마와 그는 죽어가는 여인과의 약속이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준서는 그 첫날 밤 마리암이 선물한 오래된 꾸란을 펼쳤다. 신이 짝을 창조하신 징표에 대해
그들 사이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쓰인 수라를 다시 읽었다. 준서는 종종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징표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욕망이나 혈연이 아닌 존엄과 믿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 한국의 시골 청년과 카타르의 귀족. 그는 읽기를 마치고 책을 덮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1년짜리 계약은 오래전에 끝났다. 지금 효력이 있는 다음 계약에는 만료일이 없다. 그것은 그가 인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과 맺은 계약이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결코 그 계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